네 번째, 지난 내일을 잡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게도 신문을 통해서 지난 내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 내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쟁하는 국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경쟁 중이면서 중국과 경쟁 중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개의 삼국지가 아주 재밌는 일들을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일본의 동경올림픽이 언제 열렸느냐? 1964년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올림픽은 언제 열렸죠?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이라서 잘 모르시네. 88년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북경 베이징 올림픽은 2008년에 열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본은 64년, 우리나라 서울올림픽은 88년, 북경 올림픽은 2008년. 대략 20년, 24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한중일 세 개 국가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들은요. 선진국이 2번 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점프할 것 같은 국가들이 개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국을 홍보하려고. 그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 일본도 64년도에는 개도국이었고 우리나라도 88년도에는 개도국이었고 중국도 지금 개도국이란 얘기죠. 선진국 되기 전에 홍보하려고 올림픽을 개최하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는 대략 2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한국, 중국, 일본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어디를 보는 게 좋겠다? 일본을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본. 우리나라의 과거를 통해서 어디를 좀 바라봐야 되겠다? 중국을 좀 보셔야 되겠다. 우리는 일본을 쫓아가고 있고 중국은 우리를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신문 보실 때 특히 경제신문 보실 때 어딜 꼭 보셔야 된다? 국제면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국제면. 국제면 중에서도 일본 관련 기사, 중국 관련 기사가 나오면 반드시 좀 보셔야 돼요. 오늘 나오는 일본 관련 기사는요. 앞으로 20년쯤 지났을 때 우리나라 모습과 아주 흡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은요. 앞으로 20년쯤 지났을 때 중국의 모습과 아주 흡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과 관련된 좀 재밌는 얘기를 가져왔는데 자, 이거 어떤 국가의 특정 그래프를 제가 담아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 파란 선 그래프는 그 나라의 종합주가지수,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 나라는 1970년대부터 거의 16배, 17배 상승하면서 엄청난 폭등을 경험해요.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에 줄줄줄줄줄 흘러내리면서 결국에는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야, 이 나라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가 있지? 가만히 봤더니 이 빨간 선은 지가 그래프예요. 땅값입니다. 땅값도 근 15년, 20년 만에 3배 가까이 뛰다가 다시 15년, 20년 만에 거의 3분의 1 토막 나버리거든요. 한마디로 요 시기에 9억짜리 집을 샀다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3억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자, 이 국가는 어딜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은요. 80년대에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아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문을 돌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어린 나이에 신문을 돌렸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갖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제 용돈으로 사고 싶었는데 뭐가 갖고 싶었느냐? 소니의 요거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연식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자, 소니의 워크맨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소니의 워크맨은 지금의 아이폰이랑 비슷한 거예요. 친구들끼리 소니의 워크맨만 들고 다니면 이야 진짜 멋있다. 나 한번 들어볼게. 이어폰 끼고 막 들어본 거였거든요. 지금 아이폰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막 자랑하는 것과 아주 똑같다는 얘기죠. 돌려 얘기하면 그때는 소니, 혼다, 토요타, 닛산, 샤프, 히다치, 파나소닉, 아이와 전 세계를 호령하는 모든 국가의 기업들은 다 일본에 포진해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는 G2가 중국과 미국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이었습니다. 그랬던 일본이 90년대 초반부터 와르르 무너지죠. 그러면서 지금의 소니의 몰락을 우리가 보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를 지금 누가 차지한 거예요? 소니가 몰락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성과 LG가 꿰어찬 거예요. 근데 삼성과 LG가 그 자리를 영원히 유지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또 누가 꿰차려고 하고 있죠?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텐센트, 알리바바가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이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주목하시되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중국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영원히 이 자리를 차지하면 좋겠습니다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일본이 세계를 제패하다가 이렇게 추락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시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본이 이렇게 어려워진 걸까? 이 시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요인 딱 하나를 꼽는다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요. 똑같이 꾸준히 성장하다가 90년대 초반에 정점을 딱 찍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하락세를 그린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이름은 생산 가능 활동 인구 그래프예요. 생산 가능 활동 인구는요 15세부터 64세까지를 나타냅니다. 왜 15세부터 64세를 중요하게 보느냐? 15세부터 64세 사이가 돼야지만이 그나마 일도 할 수 있고 소비도 할 수 있고 집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최대 근로계층이면서 최대 소비계층인 거예요. 이분들이 정점을 찍고 일본은 90년대 후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그래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무역전쟁 통해서 G2의 합의가 잘못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플라자 합의 통해서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구 그래프상 인구 구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과 제게 또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 일본의 인구가 줄어들었구나. 인구 구조가 안 좋아졌구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었구나. 우리나라도 그러면 생산 가능 활동 인구가 언젠가는 정점을 찍고 줄어들 수 있겠구나. 그때가 변곡점이 될 수 있고 그때가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그때는 언제일까?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 활동 인구가 언제 정점을 찍었느냐? 2016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벌써 찍었어요. 그리고 재작년 2017년부터는 빠르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경기 하락세랑 무관하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앞으로 닥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내일을 읽어야 되는데 그중에 일본 관련 기사가 나오면 반드시 읽어야 되겠구나. 예를 들면 이런 기사 좀 재밌는 기사인데요. 2조 국내 도시락 시장 빅뱅 시작되나. 그래서 2012년 기사인데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국내 도시락 시장 규모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을 포함해 연간 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매출이 증대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일본도 근 20년간 불황을 겪으면서 당연히 도시락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외식을 자꾸 줄이게 되고 혼자 살게 되다 보니까 1인 혼밥 혼술하다 보니까 도시락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도 지금 스타벅스나 이런 일반 편의점처럼 많이 늘어나는 게 바로 한솥 도시락 브랜드죠. 한솥 도시락은요, 그 사장님 이름이 이영덕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디서 한솥 도시락이라는 아이템을 얻었느냐? 일본에서 얻었어요. 일본에 우리나라 제일교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도시락 업체 일본의 2위 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업체를 보면서 같은 지인이다 보니까 야, 나도 그냥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해줘라. 한국에 내가 차릴게. 차렸더니 우리나라에서 대박을 터트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일본과 아주 비슷한 길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업을 한다거나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뭔가 기회를 찾고 싶다고 한다면 일본 관련 뉴스를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흡사하게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 재계에서는 우리가 일본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일본화되어 가고 있을 때 누군가는 또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누군가는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헌책방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 그 예전에 헌책방에서 이런 책을 하나 봤습니다. 일본 관련해서 오래된 책을 좀 찾아보는 편인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 아세요? 이거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히트했던 영화예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명량급, 극한 직업급 아주 유명했던 영화거든요. 이 영화를 찍었던 이규형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돈을 많이 벌고 일본을 건너가서 거기서 뭔가 취재를 했어요. 일본의 생활상을 그대로 취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꾸준히 출판을 해왔거든요. 그 책을 제가 사본 거예요. 헌책방에서. 여기에 주옥 같은 얘기가 많겠구나 해서 봤더니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당시 90년대 초반에 일본의 사회상이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일본도 먹방이 유행이었어요. 먹방. 우리나라 지금 먹방이 대세죠. 먹방이 아주 유행이었고요. 일본도 복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과거의 향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복고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기가 막힌 얘기 또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낮잠방이라고 아세요? 낮잠방.
국내에 좀 있거든요. 제가 그 책을 아마 5년 전쯤에 산 것 같은데 그때 처음 읽고 야 이거 기가 막힌 아이템이다. 일본에서는 낮잠방이 엄청나게 히트한 거예요. 낮잠방이 뭐냐면 이렇게 광화문이나 종각이나 강남이나 도심 한가운데다가 그냥 프랜차이즈로 낮잠방을 세운 다음에 그냥 침대 몇 개 놓고 사람들이 자러 오면 그냥 음료수 값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침대를. 근데 이게 엄청나게 흥행하는 바람에 계속 늘어났다는 얘기가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영업하시는 분들 밤에 술 마시고 회사 가면 왠지 한숨 자고 싶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성공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우리나라에도 한번 차려야 되겠다. 내가 강사 그만두면 내가 1호 차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3년 전쯤에 1호가 생겨나더라고요. 여기 종로구 개동에 낮잠방이 1호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생겨났습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 땅을 쳤죠. 야 이 사람 나랑 똑같은 책 봤구나. 아주 후회스러웠는데 제가 실제로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그냥 해모 몇 개 깔아놓고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10,000원씩 내고 자더라고요. 근데 거기 히트했는지 방송사에서 와서 막 취재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지금 변형돼서 뭐로 바뀌었느냐? 미스터 힐링이라고 아세요? 미스터 힐링? 안마 의자 놓고 거기서 자는 거잖아요. 그걸로 바뀐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에 맞게끔 약간 변형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90년대 일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의 앞으로 좋은 사업 아이템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신문 보실 때 일본 관련한 기사가 나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중국 관련 기사도 보셔야 되는데 중국 관련 기사에서는 또 우리가 뭘 봐야 될까? 2014년 1월 달에 이런 기사 떴습니다. 눈 높아진 중국 눈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브랜드 콧대 더는 안 통한다. 이제는 외산 브랜드가 중국에서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느냐? 새벽 손님 버스로 모시는 롯데마트, 거친 길 전용 만드는 한국 타이어. 내용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타이어 만드는 공장이 그림이 사진이 보여 있는데 이 타이어 만드는 한국 타이어 공장을 설립할 때 타이어 공장 설립할 때 우리나라는 승차감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승차감. 우리나라 세단도 많이 모시니까. 그래서 얼마나 안락하게 타이어를 만드느냐가 관건인데 중국의 공장을 만들면서 한국 타이어는 완전히 다른 공장을 만들더라고요. 무슨 공장? 가장 안전한 타이어. 안 터지는 타이어. 승차감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내륙 지방에 가보면 비포장 도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 터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시장과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는 얘기죠. 중국에 누가 현지화를 잘하느냐, 중국에 어떻게 더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의 성공의 판가름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롯데마트 새벽 손님을 버스로 모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롯데마트는요. 중국에 진출했는데 너무 재밌게도 마트를 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퇴근길에 마트에 가가지고 장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인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 사람들 문화 습성상 먼저 일찍 도착해야지만이 좋은 야채, 좋은 고기를 선점한다라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장을 본다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롯데마트는 새벽에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 지역 일대를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을 다 태운 다음에 마트 문 열자마자 다 밀어 넣는 거예요. 이게 먹혔다는 얘기가 지금 기사에 뜬 거거든요. 그 얘기는 중국인들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현지화가 안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예전에 마트 하면 원래 이마트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마트 1순위는 월마트였습니다. 월마트. 월마트 아시죠? 미국의 월마트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는데 그걸 누가 밀어냈다? 이마트가 밀어낸 거예요. 지금 중국인들이 하는 작태가 지금 그 당시 우리나라 아주 흡사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현지화 전략이 아주 중요해졌다. 돌려 얘기하면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지금의 모습과 20년 전이나 다름없는데 그러면 중국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달라질까? 우리나라 90년대 후반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인들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앙일보 경제 섹션에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 제목과 아래 기사는 볼 필요가 없고요. 이 표가 중요하더라고요. 표가. 표 내용을 봤더니 중국의 9대 소비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중국인들이 지금 어떤 소비 트렌드를 갖고 있느냐를 소개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우리나라 90년대 모습과 아주 똑 닮았더라고요. 자 보시면 보건식품, 웰빙입니다. 웰빙. 여러분 저는 기억나는데요. 어렸을 때는 그냥 먹고 살기 바빴던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웰빙 열풍이 불면서 잘 먹고 잘 살자로 바뀌었어요. 어제는 잘 안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모바일 열풍. 우리나라 지금 아이폰 들고 다니는 것처럼 중국인들도 지금 아이폰 열풍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모토로라 탱크폰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던 것처럼 아이들도 이제 중국인들도 아이폰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또 와인.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맥주 소주 잘 안 먹더라고요. 남자들도 와인바 가는 거예요. 그게 불과 10년 전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중국인들도 지금 따라서 와인 먹기 시작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과거랑. 여행. 여러분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가도 중국인 천지입니다. 중국인들밖에 없어요. 저기 멀리 캐나다를 가든 모로코를 가든 호주를 가든 중국인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거든요. 중국인들도 지금 여행 자유화 시대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해외 부동산이 보일 수밖에 없겠죠. 야, 여기 좀 사고 싶다. 시드니 너무 좋아. 멜번 살까? 하다 보니까 어디 가도 중국인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밴쿠버도 그렇고 시드니도 그렇고 우리나라 제주도도 그렇고 연남동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서 녹색 상품, 웰빙과 같은 맥락이죠. 해외 유학, 해외 부동산 투자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녀들은 유학 가려고 할 수밖에 없죠. 연대나 이대 가보면 중국인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사치품, 여행 가면서 면세점 들려서 명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완동물, 펫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다. 제가 기억나는데요. 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 사라지면 또 누가 먹었어? 막 이랬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10년 전부터 완전히 달라졌죠. 요즘 그런 말 입도 못 해요. 입도 못 내밀어요. 그냥 누가 먹었어 아니라 이제 내 가족이 됐으니까. 그런 것처럼 중국인들도 펫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우리나라 20년 전의 모습과 지금 아주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미래, 일본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내일을 볼 수 있는데 어느 면을 통해서? 국제면을 통해서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